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40대 초반이고 딸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 인생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건 전부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제게는 아내가 한 명 있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4살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원래 저는 결혼을 안 하려 했던 독신주의자였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고 이 여자라면 한평생 같이 살 수 있겠구나 싶은 여자랑 확신이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가정을 갖게 되면서 저는 제 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정이 안정되고 마음이 좋으니 건축 설계사로 일하며 남들만큼은 벌었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풍기는 된장찌개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고 믿었던 그런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제 아내는 말이 많거나 살가운 편은 아니었지만 저와 딸을 보며 짓는 그 조용한 미소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제 세상은 그렇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궤도 위를 돌고 있다고 굳게 믿었죠. 문제가 시작된 건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연애 때부터 사진 찍고 감상하는 취미가 맞아서 동호회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결혼하고서도 주말마다 사진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한다는 건 부부 사이에 꽤 좋은 윤활유가 되더군요. 그날도 평소처럼 필름 카메라를 목에 걸고 동호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오랜 친구이자 동호회 회장인 녀석이 새로운 회원이라며 한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새 회원 소식에 기존 회원들은 환영의 말을 아끼지 않았고 다들 반가워했지요. 가만히 보니 첫인상은 꽤 괜찮았습니다. 키도 크고 옷차림도 세련됐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 저를 보더니 대뜸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아, 강지훈 씨 맞으시죠?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냐고 묻기도 전에 그 남자는 제 아내 쪽을 힐끗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분한테서 지훈 씨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 아내한테서요? 그 순간 주변의 웅성거림이 싹 멎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 모르게 다른 남자와 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원체 말이 없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고 동호회에 나온 것도 이런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아내의 성격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처음 봤는데 아내는 예전부터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듯 얘기를 하니 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제가 놀라서 아내를 쳐다보니 아내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아십니까?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조금 떨렸던 것 같습니다. 남자는 마치 이 상황이 아주 재미있다는 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걸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알죠. 저희가 보통 사이였어야죠.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제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보통 사이가 아니었다는 말의 의미를 곱씹는 동안 남자는 거슬리는 비웃음을 한껏 머금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근데 아내분 연기 많이 들었네요. 예전에 저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회사에서도 잘리고 힘들었다면서 지훈 씨랑 만난다고 했는데 그거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지훈 씨는 아내를 얼마나 믿으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기억을 다듬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해 보았지요.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동호회였습니다. 새로 동호회에 들어온 시기가 비슷해서 제가 말을 많이 걸었었는데 낯가림이 심하고 말수가 없는 편이라 제 말에 끄덕이거나 웃음을 짓는 것이 전부여서 그 여자에게 관심이 더 갔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여자가 웃음 짓는 것을 보고 싶어서 가까이 지내게 되었는데 친해지다 보니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도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알고 보니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자에게 버림받아 무척 힘들어 했었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 사람을 위로하고 지켜주면서 사랑을 키웠습니다. 제 사랑의 시작,
제가 그녀에게 가졌던 연민과 보호 본능. 하지만 이 낯선 남자가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자마자 그 모든 것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 그냥 옛날 직장 동료예요. 헛소리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애써 침착한 척하는 목소리였지만 저는 그 목소리 끝이 파르르 떨리는 걸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조롱하듯 쳐다보는 그 남자와 새파랗게 질린 제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차 안에는 숨 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죠. 저는 운전대만 꽉 쥐고 있었고 아내는 창밖만 내다봤습니다. 집에 와서 잠든 딸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도 우리는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인지, 저 남자의 말이 사실인지, 혹시나 저 남자가 당신을 버렸던 사람이 아닌지도 궁금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제가 애써 지켜온 이 평온한 세상이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잠든 아내가 뒤척이다가 아주 작은 소리로 잠꼬대를 했습니다. 마치 흐느끼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그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의 악몽에 찾아오는 그 누군가가 오늘 만났던 그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제 세상에 아주 깊고 어두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희 집은 보이지 않는 안개가 낀 것처럼 답답하고 서먹해졌습니다.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려 애썼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쳐다보기만 해도 움찔 놀라거나 제가 뒤에 다가서면 어깨를 움츠리는 시기였죠. 꼭 잘못한 일을 들킨 사람처럼요. 동호회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던진 말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얼마나 믿으세요? 참 순진하시네. 이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며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더군요. 아내와 결혼을 결심했던 때가 느닷없이 생각났습니다. 연애하던 시절 하루는 밤늦게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제게 애원했지요. 무서워요.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가 저지른 회사 비리를 저한테 뒤집어 씌웠고 그 빚 때문에 험한 사람들이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때마침 수화기 너머로 소리치는 거친 남자 목소리까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이지 눈에 뵈는 게 없었고 그 여자를 구하러 당장에 가게 되었지요. 그 여자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난장판인 집을 보았고 떨면서 울고 있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이 가녀린 여자 하나 지켜주지 못한 제가 너무 한심해서 다음날 바로 제가 살던 오피스텔 전세금을 빼서 아내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옆에 있겠다고 말했죠. 제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던 아내를 보며 이 여자를 평생 내가 지켜줘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기억은 제게는 꽤나 숭고한 사랑의 증거였는데 이제 와서는 그 모든 상황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얼마나 믿으세요?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요. 라는 말에 혹시 그 전화 너머의 남자 목소리까지 전부 짜인 각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미치자 괴로움이 몰려왔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고작 그 남자 한마디에 아내를 의심하고 흔들리는 스스로가 혐오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서재에서 서류를 찾다가 우연히 아내가 쓰는 가계부를 보게 됐습니다. 꼼꼼한 성격이라 매일 지출 내역을 적어두곤 했는데 최근 며칠 기록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병원비라는 항목으로 현금 500만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저희 형편에 500만 원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큰 돈을 썼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요즘 무슨 힘든 일 있어? 돈 나갈 때라도 생겼나 해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저를 돌아보지 않은 채로 대답하더군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물소리에 섞여서 잘 들리지도 않았지만 그 목소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기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가계부 봤어. 500만 원 어디에 쓴 거야? 아내는 제 말에 잠시 멈칫거리다가 이내 다시 설거지를 하면서 말라가는 입을 몇 번 오물거린 뒤 말했습니다. 사실은 친한 친구가 아픈데 저한테 급하다고 병원비를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대로 빌려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내가 내성적이라 그런지 그렇게 친한 친구는 많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고작해야 동호회에서 만난 인연들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동호회 친구 중에서는 아픈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따한들 얘기들을 많이 나누기에 제가 모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렇게 아픈데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500만 원을 뺐어? 내가 모르는 친구야?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나갔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내 친구들을 당신이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옛날 친구가 많이 아파서 그래요. 당신 걱정할까봐 말 못했어요. 미안해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연약한 표정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내가 너무 아내를 몰아붙이나, 내가 의심병에 걸린 건가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품에 안긴 아내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고, 저 역시 한참이나 빈 통장을 보며 혼란스러워해야 했지요. 아내는 몇 달 후 친구가 갚겠다고 했다고 걱정 말라 했고,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의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주 주말이었습니다. 딸아이를 데리고 척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회사에 두고 온 서류가 생각나 잠시 들렀습니다. 아내에게는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했죠. 일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와 제 시동을 걸려는데 익숙한 차 한 대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의 차였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기가 막히게도 동호회에서 봤던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분명 동호회에서 내게 말 건 아내에 대해서 모두 다 안다는 듯 말한 그 남자가 아내의 옆에 타고 있다니 순식간에 지나가기는 했지만 두 사람은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듯 보였고, 아내의 얼굴은 제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차갑고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분명 아내는 집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500만 원이 빠져나간 통장이 생각났고, 혹여나 아픈 친구를 돕는다던 그 500만 원이 어쩌면 저 남자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저는 차마 그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어두운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운 채 제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그저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와 같이 있는 아내를 보며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 평온했던 세상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제가 모르는 아내의 얼굴, 제가 모르는 아내의 시간이 바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아내와 그 남자를 목격한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려고 눈을 감으면 아내의 그 차갑던 표정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천장에 그 남자의 비웃는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혼자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주 비겁하고 어리석은 방법이었죠. 며칠 뒤
아내가 딸아이를 데리고 문화센터에 간 사이 저는 서재에 있는 아내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딸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그 익숙한 숫자를 누르는 제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마치 남의 집에 들어온 도둑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메일과 SNS,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깨끗하게 정리라도 해놓은 것처럼요. 포기하려던 순간 눈에 띄는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임시 저장이라는 이름의 문서 파일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파일을 열어본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나이, 직업, 재산 상태, 심지어 성격과 취약점까지 아주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고객 관리 파일처럼요. 그리고 그 명단의 가장 마지막 줄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지훈, 35세, 건축 설계사, 자산 약 3억 원, 성격, 순하고 많음, 취약점, 동정심, 온몸이 덜덜 떨리고 묘한 불안감이 덮쳐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표현이 그렇지만 사냥감에 대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냥감이었고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생각보다 일찍 돌아온 겁니다. 저는 큰 비밀을 들킨 것처럼 너무 놀라 허둥지둥 노트북을 덮고 아무렇지 않은 척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빠 하며 반갑게 딸아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지만 저는 아이를 제대로 안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그 파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매주 정기적으로 모이는 동호회에 한동안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를 다시 마주칠 자신이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고 떠드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친구인 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냐? 요새 동호회에 나오지도 않고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바쁘기도 하고 몸도 좀 안 좋고 해서. 무슨 일 있어? 야, 섭섭하게 무슨 일 있어야지 우리가 전화하는 사이냐?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하기는 했지. 선우는 말끝을 흐리며 제게 은근슬쩍 전화한 이유를 밝혔고 저는 혹시나 아내의 곁에 있었던 그 남자에 관한 일인가 싶어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일로 친구가 전화를 해줬더라고요. 실은 동호회에 새로운 회원이 있는데 저를 어떻게 아는지 제 이름을 대면서 자꾸 제 안부를 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는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인데 어딘가 분위기가 서늘하다고요.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아내를 안 새로운 남자는 어떻게 되었냐고, 혹시 둘이 아는 사이냐고 물었더니만 그것까진 모르겠다고, 다만 그 남자도 요새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뭔가 혼란스럽고 아내를 중심으로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웃겼던 것은 며칠 뒤 회사 앞으로 그 여자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낯선 여자가 저를 찾아왔다는 말에 잔뜩 경계하고 나섰더니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사진동호회에 새로 들어온 최수경이라고 하는데 지훈 씨 만나려고 가입을 했는데 얼굴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제가 바빠서 못 나갔습니다만 저를 어떻게 하시고 오셨어요? 그건 저랑 커피 한잔 하시면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지훈 씨한테 할 말이 많았거든요. 저는 일단 그 여자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고 영문도 모른 채 시간을 내었습니다. 최수경과 마주 앉은 카페에서 그 여자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서아 씨 잘 아시죠? 강지훈 씨 아내요. 수경이 제 아내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 역시 제 아내의 또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제 아내로 인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네. 아내분에 대해서 지훈 씨가 감쪽같이 속고 있는 것 같아서요. 실은 제 남동생이 그 여자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몇 년 전
최수경은 동생이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바로 제 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동호회에서 봤던 그 남자와 한패가 되어 움직이는 전문 사기꾼이라는 말도 덧붙이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아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할 남자한테 배신당하고 빚을 뒤집어 쓴 사람은 제 아내인데 대체 뭘 알고 그런 막말을 하시는 겁니까? 명예훼손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세요? 그러는 지훈 씨야말로 아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참 한서한 난년이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남자들을 잘 구슬러서 홀려놓는지 기가 막힐 뿐이네요. 아내와 살면서 단 한 번도 이상한 점을 못 느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거짓말이야 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그동안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끔찍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수상한 동네, 그 남자와의 미래, 그리고 제 이름이 적혀있던 그 기분 나쁜 파일까지. 여자는 제 표정을 찬찬히 살피고는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여자의 동생과 제 아내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 몇 장과 돈이 오고 간 계좌, 이체 내역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내는 지금 저에게 짓는 것과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쭉 풀리는 것 같았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차 안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삼 아내가 다시 보이며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천사 같고 선량한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얼굴에서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나를 속일 수 있는지 무서웠습니다. 아내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사랑했던 아내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제가 딸아이에게 엄마라고 부르게 했던 저 여자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괴물이었을까요? 차가운 차 안에서 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끼며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건 꿈일 거라고,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와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저의 마지막 발버둥에 불과했습니다. 차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동이틀 무렵에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아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저를 기다린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어디 있었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묻는데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 가장 사랑스럽던 아내의 얼굴이 이제는 낯선 사람의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아내가 계속 저를 불렀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최수경이라는 여자가 보여준 사진 속 아내의 웃는 얼굴,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제 노트북에서 봤던 그 명단까지 모든 것이 저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너는 속았다고. 저는 아내를 전처럼 도저히 대할 용기가 나질 않았고 투명 인간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아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었지요. 여보, 이렇게 식사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러다 몸 탈날 것 같은데. 괜찮아. 내가 알아서 먹을게. 요새 입맛이 좀 없네. 앞으로는 차리지 마. 당신도 힘드니까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게. 그렇게 식사 자리를 피했고 실제로 입맛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배가 고프면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대충 끼니를 때웠고 날이 갈수록 살도 빠졌지만 밖에 있는 것이 차라리 마음은 편했습니다. 집은 제게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 하는 가시방석 같은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제게 계속 말을 걸고 제 기분을 풀어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철저히 무시하자 아내도 점점 지쳐가는 듯 보였습니다.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무것도 모르는 딸아이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아빠와 엄마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앙증맞게 알아채고는 붙여놓으려고 노력했죠. 아빠, 엄마랑 뽀뽀해. 저는 아이가 불안하지 않게 잘 달래고 그 자리를 벗어났고 아내는 그런저럴 한없이 쳐다보기만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밤에는 술 없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 세상이, 제 인생이, 제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버거웠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한때나마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여자를 향한 미련이 뒤섞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고 아내는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발도 벗지 않고 소파에 쓰러지듯 눕자 아내가 다가와 제 넥타이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제 질문에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최수경 씨 동생, 그 사람한테 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똑같이 하려고 했어? 내 통장 잔고랑 내 성격까지 분석해놓고 접근한 거, 그거 맞냐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나 당신 아내잖아요. 우리 딸 엄마고. 제 고함 소리에 아내의 어깨가 크게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 마지막 희망, 혹시라도 오해였을 거라는 신랄 같은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너무 무섭다. 내가 아는 당신은 대체 누구였는지 이제 아무도 못 믿겠어. 저는 아내에게 소리를 치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밤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결혼을,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저 여자, 내 딸아이의 엄마인 저 여자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제 인생에 이보다 더한 갈림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길도 행복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을 뛰쳐나와 친구인 선우의 작업실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선우는 뜻밖의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소파 한쪽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마 제 얼굴에 나 좀 내버려 둬라고 쓰여 있었나 봅니다. 저는 며칠 동안 멍하니 앉아있거나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엉망으로 엉킨 실타래 같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에요? 보미가 아빠 보고 싶대요. 제발 집에 들어와요. 다 설명할게요.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더 이상 이렇게 폐인처럼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아이가 눈에 밟혔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갑자기 사라진 아빠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 저는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혼을 하든 경찰에 신고를 하든 끝을 내려면 얼굴을 보고 마주 앉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에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이 온통 난장판이었습니다.
쿠션은 터져 있고 화분은 깨져 흙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동호회에서 봤던 그 남자, 최도윤이 서 있었죠. 아내는 소파 구석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더니 마치 집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집안 꼴이 좀 그렇죠? 우리 싸움이 좀 격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놈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아내와 안방에서 자고 있을 딸아이를 생각하며 간신히 참았습니다. 당신이 여길 왜 와? 당장 나가! 제 말에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머리채를 가볍게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한서아, 네 남편 순진한 줄만 알았더니 성깔이 있네. 어떡할래? 이실직고 할까? 아니면 내가 대신 말해줄까? 강지훈 씨 재산 절반만 가져오면 조용히 사라져 주겠다고 했는데 네가 말을 안 듣잖아. 그 순간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제가 지금껏 본 적 없는 아주 단호하고 차가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만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될 거야. 다 끝났어. 아내의 말에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형님, 잘 들으세요. 이 여자가 형님 만나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남자들을 등쳐먹고 다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진 거 다 터트리면 형님 인생도 아주 재밌어질 겁니다. 딸한테도 좋은 교육이 될 거고, 그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제 인생뿐만 아니라 제 딸아이까지 걸고 넘어지는 악랄한 협박.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언가 행동을 하기도 전에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깨진 화분 조각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나가. 다시 한번 내 남편이랑 내 딸 앞에 나타나면 그땐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화분 조각을 쥔 아내의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남자를 노려봤죠. 그 모습은 제가 알던 연약하고 순종적이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어미 사자 같았습니다. 남자는 잠시 아내를 쳐다보더니 이내 흥미를 잃었다는 듯 손을 털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 그는 저를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저 여자 너무 믿지 마세요. 원래 궁지에 물리면 무슨 짓이든 하는 애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정신 차렸겠죠? 남자가 사라지고 집안에는 저와 아내 단 둘만이 남았습니다. 아내는 손에 쥔 조각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망연자실하게 서서 피 흘리는 아내의 손과 엉망이 된 거실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그녀는 저와 제 딸을 지키려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무엇을 믿고 무엇을 판단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남자가 집을 휩쓸고 간 후 저와 아내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깨진 화분을 치우고 아내는 구급 상자를 가져와 피 흘리는 손을 스스로 치료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요. 그날 밤 저는 안방 침대 대신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있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강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내는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눈치를 보거나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제 아침을 차리고 딸아이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예전처럼 편안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언가 큰 결심을 앞둔 사람의 위태로운 평온함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속였고 제 인생을 망가뜨릴 뻔했습니다. 머리로는 당장 이혼하고 저 여자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서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저와 딸을 지키려 했던 아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동거가 며칠 이어졌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만 몰두하며 현실을 외면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회사 사무실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강지훈 씨 되십니까? 여기는 경찰서입니다. 경찰서라는 말에 겁이 나더군요. 혹시 아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건가 하는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최도윤 씨라고 아시죠? 최도윤 씨 실종 사건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최도윤이 실종됐다는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저희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니. 저는 경찰서로 가서 제가 아는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동호회에 나타났던 일, 저희 집에 찾아와 아내를 협박했던 일까지. 형사는 제 말을 묵묵히 듣고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부인 되시는 한수아 씨, 그날 이후로 행적이 좀 이상하거나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습니까? 저는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이랑 다르게 아내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종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내가 저녁 식탁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았습니다. 딸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요. 아내는 제게 다가와 외투를 받아 걸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녁 먹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음식은 거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속여서. 처음부터 모든 걸 말했어야 했는데.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담담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이 제 마음을 얼마나 움직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 TV에서 흘러나오는 저녁 뉴스 속보가 우리의 대화를 끊었습니다. 오늘 오후 인근 야산에서 30대 남성의 변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 결과 최근 뉴스를 보던 아내의 손에서 수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경찰서에서 형사가 던졌던 마지막 질문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인 되시는 한수아 씨,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습니까? 저는 하얗게 질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내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인 용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것을 저는 직감할 수 있었죠. 뉴스가 나온 직후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올 사람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대로 형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내에게 최도윤 살해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임의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마치 모든 것을 예감했다는 듯 순순히 그들을 따라 나서더군요. 현관문을 나서기 전 아내는 저를 돌아보며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아는데 나 정말 아니에요. 그 말을 믿어야 할까요? 저는 대답 대신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사들과 함께 멀어져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제 아내가 사기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감당하기 벅찼는데 이제는 살인 용의자라니 제 삶은 이제 제가 손쓸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아내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샘 주사를 받은 듯 몹시 지치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정말 안 그랬어.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 무슨 일이 생기든 날 믿어줘야 하는 게 맞잖아. 애원하는 아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선뜻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속여왔던 아내의 과거, 궁지에 몰리자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던 모습, 그리고 최도윤이 죽기 직전 보였던 그 이상한 평온함까지 모든 것이 아내를 범인으로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저는 아내를 경멸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차가운 시선을 느꼈는지 아내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완벽한 타인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고 집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지옥 속을 걸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을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경찰 조사를 믿고 아내가 죗값을 치르게 둬야 하나? 아니면 혹시라도 아내가 정말 억울한 것이라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잠든 딸아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이가 잠결에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프지 마. 아빠, 엄마 안아줘. 그 작은 목소리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의 이기심과 잘못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을까. 저는 아이의 이마를 쓸어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제 딸의 엄마가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령 아내가 정말 범인이라고 해도 저는 제 눈으로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믿음은 이미 깨졌지만 봄이 아빠로서의 책임감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는 아내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날 최도윤이 죽던 날 당신 뭐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말해봐. 제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의 알리바이를 아주 상세하고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녹음기에 담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 눈빛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억울한 진실을 토해내고 있는 것인지 저는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제 선택에 제 딸아이의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탐정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내가 말한 알리바이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최도윤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날 오후 아내는 혼자 시내의 한 카페에 갔다가 서점을 들르고 백화점에서 딸아이의 옷을 산 뒤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빈틈없는 일상이었죠. 저는 연차를 내고 아내가 말한 동선 그대로를 따라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시내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진을 들고 카페 주인에게 보여주며 혹시 이 여자를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한참 동안 책을 읽던 손님이었다고 기억해냈습니다. 첫 번째 알리바이는 사실이었죠. 다음은 서점이었습니다. 서점은 CCTV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이 아니었기에 영상을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원에게 아내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그 시간대에 그런 손님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은 당연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이 오가는 곳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백화점이었습니다. 아내는 딸아이의 원피스를 카드로 결제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장 백화점 아동복 매장으로 가서 카드사에 연락해 그 시간대 결제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카드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아내의 카드 번호와 결제 시간, 금액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알리바이를 확인하면 할수록 제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내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완벽한 증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알리바이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친구인 선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우는 동호회 회장을 오래 해서 발이 넓었고 사람 보는 눈도 정확했죠. 저는 더 이상 혼자서는 무리라는 생각에 선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부터 최도윤의 죽음,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까지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선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 진짜 괜찮냐?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선우는 제 마음을 알았는지 더 이상 묻지 않고 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선우는 아르바이트로 뭣도 모르고 예전에 흥신소에서 일했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험을 살려 선우는 최도윤의 주변 인물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최도윤은 평판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고 특히 여자 관계가 아주 복잡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이야기였죠. 그러던 중 선우가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알아냈습니다. 최도윤이 죽기 며칠 전 어떤 남자와 크게 다투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최수경, 그러니까 저에게 아내의 과거를 폭로했던 그 여자의 남동생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최도윤이 최수경의 동생 돈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그 빚을 대신 갚으라며 채권자까지 협박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범인은 아내가 아닐 수도 있겠다. 최도윤에게 원한을 품은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 아주 희미하지만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제가 모은 자료들, 아내의 알리바이, 최도윤의 주변 인물 관계도를 종이에 그려가며 사건을 재구성했죠. 아내의 거짓된 과거와는 별개로 이 사건의 진실만큼은 제 손으로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서재문이 조용히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자료들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엇이 고맙다는 것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장 같던 벽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도윤에게 원한을 품은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제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우의 도움을 받아 알아낸 그의 이름은 김명철.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최수경 씨의 동생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줬다가 그가 세상을 떠나자 최도윤에게 돈을 받으려 했지만 오히려 협박만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무작정 김영철 씨의 인쇄소로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며 아무 말도 해주지 않더군요. 하긴 다짜고짜 찾아와 살인사건에 대해 묻는 낯선 남자를 누가 반기겠습니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며칠 동안 계속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신분을 밝히고 저 역시 최도윤의 아내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는지 며칠 뒤 김영철 씨가 먼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도윤이 죽던 날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날 그는 마지막 단판을 짓기 위해 최도윤을 야산으로 불러냈다고 합니다. 돈을 갚으라고 소리쳤지만 최도윤은 비웃으며 오히려 자신을 폭행하려 했다고,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돌멩이를 들고 휘둘렀는데 그게 그만. 그의 고백을 듣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무서웠습니다. 김영철 씨는 곧 자수할 거라고, 더 이상 가족들에게 죄 짓고 살 수는 없다고 말하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가 알아낸 모든 사실과 김영철 씨의 고백을 담당 형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김영철 씨를 긴급 체포했고 아내의 살인 혐의는 자연스럽게 벗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용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딸아이의 엄마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텅 비어버린 것처럼 공허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일어나, 봄이 보겠어. 저는 차갑게 말하며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내는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아내의 가장 큰 혐의는 벗겨졌지만 그녀가 저를 속인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당신이 살인자가 아니라서 다행인 건지, 내 아내가 처음부터 나를 속인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해야 하는 건지 나는 이제 정말 모르겠어.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보미를 위해서라도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아내는 이혼 서류를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떤 변명도 애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제 가정은 결국 제 손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공허하고 씁쓸하고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담담해서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쩌면 아내도 이런 결말을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딸아이를 위해 며칠간의 유예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당장 엄마 아빠가 헤어진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설명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부부처럼 행동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딸아이를 씻기고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함께 들여다보았죠. 하지만 그 모든 행동 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감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 그저 보미의 엄마와 보미의 아빠일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떠나기로 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는 아내를 피해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낯선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내의 글씨체였습니다. 망설이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가 꾹꾹 눌러 쓴 긴 편지가 들어있었죠. 편지에는 제가 몰랐던 아내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불행했던 어린 시절,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던 10대, 그리고 최도윤이라는 악마를 만나 거짓된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을 그저 내가 처리해야 하는 일로만 생각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따뜻함에 물들어갈수록 나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보미를 낳고 당신과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내 생에 처음으로 가져본 진짜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지키기 위해 과거를 숨겼지만 결국 모든 것을 망쳐버렸네요. 당신의 속인 죄값, 그리고 내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한 죄값, 이제는 피하지 않고
전부 받으려고 합니다. 당신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줬지만 부디 보미에게는 좋은 아빠로 남아주세요.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그게 아내를 향한 연민 때문인지 아니면 산산조각 나버린 제 삶에 대한 슬픔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문을 나서는 아내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가 약속대로 과거의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자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야말로 편지에 썼던 말을 그녀는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길고 긴 이야기도 끝이 났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고 저는 혼자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동정하기도 하고 어리석었다고 혀를 차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가끔 딸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 그럴 때마다 저는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해 줍니다. 엄마는 아주 용감한 일을 하러 멀리 갔어. 조금 오래 걸릴지도 몰라. 그때까지 우리 보미가 아빠랑 같이 씩씩하게 기다려주는 거야. 제 아내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를 기만했고 제 인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아마 평생 그녀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던 한 불쌍한 인간으로,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낸 한 여자로 말입니다. 언젠가 아내가 모든 죗값을 치르고 돌아오는 날이 오겠죠.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마주하게 될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제 딸 보미의 손을 놓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저의 책임이고 저의 삶이니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